현대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공공의 적은 저는 상가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보시는 게 동부이촌동 거리거든요. 동부이촌동하고 반포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저층형으로 쭉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돼서 옆에 동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지역이 나눠지는, 지금은 이제 같은 동네에서도 나눠져요. 아파트 단지별로. 너 레미안 사느니 아니면 너는 뭐 어디 사니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려면은 저층형으로 상가를 잘 분포를 해서 상업시설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서 내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걸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반포에서 걷다 보면 논현동 갔다가 걷다 보면 뭐 왕십리까지 가고 걷다가 보면 또 뭐 금호동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좀 안 돼요. 현대는 우리는 다 이런 쇼핑몰 이런 거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점점 집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요. 공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센트럴파크의 모습인데 센트럴파크 되게 좋아요. 가면은요, 진짜 내가 도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에 자연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들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86%가. 그래서 밤에 못 가요. 밤에 가면은 누가 죽여서 땅에다 묻고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한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하고요. 여기 가면은 주변에 건물들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보여서 이것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감시하는 곳이 된 거예요. 제가 감시를 되게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감시의 좋은 점은 그거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CCTV를 달면 그 공간이 안전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람들이 조심해요. 근데 거기다가 저 건물에는 깜깜하고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 패놉티컨에서 배웠죠. 제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 건축가들이 오면 서울에서 꼭 한번 가봐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일 것 같으세요? 외국인 건축가들이 오면 서울에서 꼭 한번 가봐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꼭 가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요, 한강시민공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왜 그러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싼 값에.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여기는 정말 새벽 1시에 가도 안전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공원이에요, 사실. 제가 말한 자연이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기도 그런. 여기 갈대숲 이런 데 가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반포 옆에 그 갈대 키워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획하신 분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감시를 하는 공간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맨날 공공공간이 부족하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항공사진을 보시면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더 잘 분포가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기축구 아저씨밖에 안 써. 그러니까 애들이 방과 후가 되면은 아무도 안 가요. 옛날에 한때는 담장 허물기 운동이 있었어요. 담장 허물어가지고 써라 그랬는데 쓰긴 뭘 써요. 거기 괜히 또 애들 뭐 유괴당한다고 그래서 다시 담장 치고 보안관까지 세워놨어요, 지금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변에다 가게를 쭉 둘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방구랑 뭐 카페랑 뭐 야채 가게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면은 애들 학교 보내고서 엄마가 와서 차 마시면서 애들 보고 문방구 아줌마가 자기 커스터머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 그것도 어두운 데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보는. 그러니까 그게 운동장이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CCTV 100개 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밤에도 안전한 이유는 가게에서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에 뭐 학교에서는 뭐 몇백 미터 안에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활을 너무 많이 바꿔요. 근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없게 만드는 그런 평면 구조예요, 아파트가. 자, 이게 한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옥은 마당이 있고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어요. 방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서 사랑방 창문을 열면은 보이죠. 건너방도 보이고. 자, 우리의 3베이 아파트가 한옥하고 사실 똑같아요.
3베이 아파트는 한옥의 마당에다가 지붕을 덮은 다음에 거기 거실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뒤쪽에 식탁이 놓인 데가 대청마루 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안방에서 건너방이 보여야 돼요. 안방의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이 보이는데 모든 창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때요? 다 바깥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은 대화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영역에 있어도 원하면 창문 열고 저쪽 창문 열면은 뭐 우리 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그 애가 공부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이잖아요. 사실 창문을 나도 열고 저 사람도 열면은 볼 수 있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저 사람은 나 혼자만 열어도 거실로 열린다면서 방이 훨씬 넓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자꾸 좁게 보이게 거실 쪽으로 창문을 안 내고 바깥쪽으로만 창문을 내? 이런 거에서 이미 우리는 집이 좁다고 느껴지게 하고 가족들끼리의 대화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집에 가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설거지. 뭐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요. 자기 전이면 네. 아니면 아이들 잠들면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이어폰 꽂고 TV를 봅니다. 저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어폰 꽂는 거 나왔죠 새로. 예. 와, 그거 정말 신의 축복이에요 진짜. 저도 예. 그거 너무 잘 쓰는데 맞아요. 대부분 다 테레비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테레비는 되게 재밌어요. 테레비는 옛날에 모닥불로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테레비 한 30분 보는 거는 가만 냅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동굴이 있었잖아요. 동굴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딱 모닥불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멍 때리면서 불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막 움직이는 거가 지금 텔레비전 영상이 막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레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가 그런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테레비 보는 사람 보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테레비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텔레비전이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공간을 인식을 할 때 그 면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기억으로 계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뭐 5평짜리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마당에 대해서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꽃 피고 뭐 5월에 비 내리고 7, 8월에 숲이 우거졌다가 뭐 겨울철에 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5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10가지 기억이 있으면은요. 5 곱하기 10, 아주 50평짜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가면 어때요? 아파트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마당이 지금 거실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엔 마당은 꽃 피고 막 다 있었는데 지금 거실에 가면은 1년 12달 똑같은 벽지에 1년 12달 똑같은 조명에 형광등 조명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만 있느냐? 텔레비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 옛날에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들. 또 하나 슬픈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인 가구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9%였는데 15년이니까 27%까지 올라갔어요. 향후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지금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방을 쓰더라도 가운데 거실, 그다음에 식탁 놓이는 부분, 부엌 이런 거는 공용 공간으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내 방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룸에 살아요, 내가 만약에 고시원이나. 그러면 훨씬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은 점점 1인적으로 좁아지는데 사적인 공간은 없어지고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카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실 같은 공간인 거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 많이 가요.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봤더니 편의점만 얘가 유일하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보면요. 학원에 5분만 지각해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는 방과후 끝나면 자유였는데 혼자 공부하고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원 끝나면 되지 애들이 계속 관리당하고 이렇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점점 감시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학원 끝나고서 공부 마치고서 올 때 편의점에서 1,000원만 주고서 과자를 한 봉지 사면 친구들끼리 거기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사랑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숏텀 렌탈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돈 더 있는 애들 누구예요?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5,000원 정도 낼 수 있는 애들은 커피숍에 가요. 3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커피숍에. 거기서 연인들이랑 갈 때가 필요하다? 그 모텔에 가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말 기발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배실 문화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시간 단위로 팔잖아요.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대를 앞서 나간 공유 경제 개념인 거예요. 방 하나를 하루에 쪼개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갈 렌탈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안경 너머로 엄청난 음습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그렇게 봐요, 세상을. 제가 김상중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고인돌하고 스톤힌지, 피라미드, 뭐 지구라트, 만리장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큰 돌로 지어진 석조 건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건물하고 가벼운 건물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인돌이 이렇게 보통 보면은 옛날 국사 시간에 나오는데 큰 넓적한 돌이 있고 밑에 돌이 작은 게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 보면서 그런 생각, 이게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이거를? 재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는데 그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왜 만드는지. 그거가 만들어진 시대는 선사시대. 바퀴가 발명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만들려면은 그 돌이 거기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밑에 끼워가지고 굴려가지고 와야 돼, 몇십 명. 그럼 온 다음에 작은 돌을 몇십 명의 힘을 들여서 세워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거기다 큰 흙 언덕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덕을 다시 큰 돌을 굴린 다음에 얹고 나서 다시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일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돌이 딱 보면 100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고인돌이다. 그럼 옆에 부족들이 한 60명 데리고 전투를 하러 딱 왔어, 전쟁하러. 근데 딱 그 고인돌 딱 보면은 얘는 한 100명 동원이 가능한 애인데 우리 동네 고인돌보다 큰데?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높은 건물들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생존을 하기 위한 과시라는 거예요. 명품백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시는 어떨 때 과시가 되냐면요. 쓸데없는 걸 할 때 과시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창회 명품백에서 백을 들고 가면 과시가 되죠. 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백 들어도 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딱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갔다고 쳐보세요. 생필품, 내가 정말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전혀 안 돼요, 그런 거는 과시가. 그러니까 고인돌도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에다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게 과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높은 건물들은 사실상 보면은 고인돌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난 거는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아, 야,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나오겠구나 이제. 맨하탄은 밑에가 반석이기 때문에 되게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더 낮게 지었어요. 높은 건물들을 안 지어, 미국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왜냐? 냉전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더 이상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바로 옆에 아수르라든지 그런 경쟁 국가가 있어서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되게 강한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견줄 만한 그런 제국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막 튀어나온 캔틸러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약간 다 과시욕 많은 사람들, 졸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저런 디자인을 선호해요. 남자들도 보세요. 머리 막 높이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젤 발라가지고 약간 그 과시욕이 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남자들 40대 돼서 머리 빠지고 이렇게 가라앉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건축의 역사를 한번 현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건축을 만들어요. 건축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우리 패놉티콘에서 봤듯이 그 건축이 우리한테 다시 영향을 미치죠. 다시 우리의 생활을 지배를 하고 다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받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그 후손까지도 몇백 년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특강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는 한옥에도 살아보셨고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옥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비가 오면은 빗소리가 항상 기분 좋게 들리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눈 오는 게 눈만이랑 바로 보이고 고드름이 처마 밑에 바로 얼려져 있고, 자연하고 가깝게 있다는 점, 그런 게 한옥의 좋은 점이 아닐까. 네, 한옥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집입니다. 근데 한옥이 그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창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한옥엔 굉장히 창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옥에 창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유럽의 고성에 가보시면은요, 창이 많지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타워에 가도 높은 곳에 하나의 창문만 나 있고요. 거기로 빛이 들어오죠. 그런 어떠한 벽면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건축의 구조 형태인데요. 한옥은 뼈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뼈대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창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창은 자연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창으로 사람이 드나들진 않죠. 네, 창으로 사람이 드나들면 도둑이죠. 네, 네. 근데 이 한옥의 창은요, 또 굉장히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일본의 창은 굉장히 섬세하고 오밀조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창은 전체적인 비례감이 굉장히 좋고요. 숨 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에 리듬감이 생기고요. 율동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옥의 창들은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딱 서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서서요, 어떤 때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때는 차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옥이 굉장히 아름다우고 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옥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을 장식적인 요소로 차용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 방에서 보이는 풍경을 한번 찍어본 것인데요. 네. 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또 이 미닫이문이라는 게요,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또 거기에 사계절이 바뀌면서요, 계속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들어내죠. 사실 한옥에서 와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겨울 정도 되면은요, 모든 걸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년엔 좀 쉬고 싶다. 일하지 말까?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겨울이 오면은요, 모든 작은 이끼, 작은 풀들도 눈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일이 시작되는 게 두려워질 때쯤 봄이 찾아오고요. 그 눈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으면서요, 그 밑에 숨어있던 작은 풀들이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게 되죠. 저는 그때 굉장히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작은 풀 하나도, 저렇게 작은 꽃 하나도 저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저 눈을 맞으면서 역경을 딛고 다시 꽃을 피웠는데, 내가 못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도 저 계절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옥의 백미를 지붕이라고 많이 꼽아주시는데요. 저도 이 지붕을 보면 볼 때마다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곡선을 만들어낼까? 저런 곡선은 컴퓨터로도 만들어내기 힘든데, 이 기와집의 지붕은요, 만류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을 들고 그 실이 자연스럽게 쳐졌을 때 나오는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선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모여서 한옥의 지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붕을 보고 있으면은요, 한옥의 그 상부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곡선과 마치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요, 비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와의 이 지붕의 선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제 대목장 분들이요, 이 한옥 위에 올라가셔서 동아줄을 늘어뜨리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볼까요? 뒤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의 조화, 뒤에 있는 산과의 조화를 따져가면서 조금 더 내려, 조금 더 올려, 이걸 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감과 균형감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가끔은 현장의 그 현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담긴 건축물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곡선들이요,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고요,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배수를 하기에 용이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물이 고인다거나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요, 그 밑에 흙으로 스며들고 또 그게 나무로까지 번져서요, 나무에는 곰팡이가 쓸고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과 배열로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와 한 장의 그 생명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그 기와는요, 방수와 강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한옥을 이제 수리하거나 한옥을 새로 지으시는 집에 이제 다니면서 볼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와를 놓으시는 분들이요, 그 기와를 되게 힘껏 던지시기도 하고요, 그 기와를 막 발로 밟으면서 다니세요. 근데 그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한옥은요, 1917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이제 100년이 됐는데요. 그때의 기와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떠한 물이 새거나 했던 문제점을 겪지 못했는데요. 이 기와를 만드는 과정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와를 굽는 마지막 과정에요,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을음이 그 기와에 흡수되도록 했습니다. 그 탄소를 기와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탄소가 주입되면서 기와는 더더욱 강해지고 코팅이 되면서 물이 흡수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물이 흡수되고 눈 같은 게 쌓여있다, 그 눈이 녹잖아요. 밑에서 계속 온도를 해서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럼 그 눈이 녹았다가 갑자기 더 추워지면 그 기와가 깨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미연에 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요, 가끔 제 학생들한테 하면은요, 마치 건축 신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 선조들은요. 한옥에는요, 이러한 기와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한옥의 나무는요, 그 무거운 지붕을요, 지탱해야 되는 지지대 역할도 해야 되는 동시에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들은요, H빔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대부분. 네. 네, 근데 한옥의 나무는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또 사계절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축축과 팽창이 좋고 또 쉽게 건조되어야 되는 특성들을요,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만 한옥에 그 나무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한옥을 위한 최고의 나무는요, 바로 소나무입니다. 네. 한옥은요,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요, 못을 쓰지 않고 맞춤과 이음을 통해서 이 집을 짓게 되는데요. 나무와 나무의 단면이 만나는 곳에 송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못을 쓰지 않더라도요, 자연적인 못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송진이 서로 싹 스며들어서 그걸 이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송진이 나와 있는 소나무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끔 되게 폼 잡고 나무에 기대에 서 있다가 몸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송진이 나와서, 송진은 세탁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됐는데요. 보통 한옥에 쓰일 수 있는 나무는요, 100년에서 150년이 지나야지만 그 나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죠. 나무가 보통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500년도 살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을 살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배치할 때도요. 어디에 뿌리가 있었는지, 어디가 가지 부분이었는지를 굉장히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나무처럼 계속 번창해라. 이러한 또 아주 좋은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해요. 혹시 기둥을 거꾸로 세우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3대가 원수를 져야지 문고를 거꾸로 세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그 선조들은 나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쓰셨던 거죠. 또 한옥 자체는 마당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작은 한옥이라도요, 마당은 꼭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코니까지도 확장을 하시는 상황에 마당이 웬 말이냐 도대체. 어서 가려서 거실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한옥을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옥에 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낀 점들이요. 모든 방에서 마당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가도요. 마당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마당을 바라보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마당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옥은 방들이 좀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창문을 열면은요. 이 방이 마당까지 확장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죠. 바람이라든지 너무 강한 햇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요. 마당은 우리의 주파수에 맞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옥에서의 마당은요. 굉장히 독특한 역할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한옥에 대청마루에 앉아있게 되면은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람을 만들어내게 되냐면요. 보통 한옥의 마당에는 마사토와 백토가 깔리게 되고요.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지고 또 빨리 식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백토를 달구고요. 한옥 뒤에는 야산이 있고 혹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적인 대류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옥에는요, 미인들만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옥은 처마가 있고요. 직사광선이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각도가 여름에는 해를 많이 막아주고 겨울이 돼서야 그 해를 안으로 깊게 받아들이는 차양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마당에서요. 해가 반사돼서 바닥을 한번 치고 마치 반사광으로 여배우의 얼굴을 밝혀주듯이 한옥 안에는 그림자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SNS를 하실 때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물건 사진 찍을 때 안 좋은 게 그림자인데요. 한옥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에는 미인들만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마당은요, 또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일단 불이 나면은 마당으로 뛰어나가면 다 살 수가 있었죠. 네, 요즘엔 사실 뛰어나가면 큰일 나죠. 예, 뛰어나갈 데도 없지만은요, 마당으로 뛰어나갔고요. 또 마당에 깔려 있는 마사토와 백토는요, 조금만 밟아도 굉장히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보 장치였던 거예요. 도둑이 딱 들어오면은 그 순간 바스락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요. 대청 밑에 숨어있던 우리의 누렁이들이 뛰어나가서 짖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한옥은 굉장히 소리를 흡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마사토와 백토가 내는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옥의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으셨어요. 고려시대의 문인인 이규보가 설계한 정자인 사륜정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륜정이 뭐냐면요,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정자를 놓는 것보다 이 자연 전체가 나의 정원이다. 그래서 나는 바퀴가 달린 이 정원을 끌고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놓고 풍류를 즐기겠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이지 내가 집에 놓고 그것을 집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옥은요, 자가 진단 시스템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신호를 보내요. 이러한 한옥은요, 자가 진단 시스템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신호를 보내요. 네.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소리 자라. 소리 난 것 같아요. 네, 기와에 막 뿔이 난 것처럼 보이죠? 저건 이제 와송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약재로도 쓰이죠. 네, 암을 치료하는 한약재로도 쓰이긴 하는데요. 보통 기와 위에 식물들이 자랄 때 기와의 틈새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회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색 벽인데요. 한옥에서 볼 수 있는 흰색 벽인데 이게 갈라짐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나무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또 그 나무 기둥 안에서요, 벌레가 갉아먹어도 그 갈라짐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벌레를 먹었구나 잘 보는 거예요. 어디 구멍이 뚫려 있구나. 그 구멍을 보고 거기다가 약을 뿌리시던가 혹은 거기를 파내시고 거기에 맞게 나무를 다시 끼워 넣으시면 또 소나무끼리 송진이 나와서 하나의 나무로 붙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김준수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네, 김상중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는 곳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뭐 저 영등포 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안국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하철역이나 혹은 동네가 자신을 대변하죠. 근데 예전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의 이름인 당호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이 당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인생의 화두 같은 것을 담아서 집의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사임당도 당호인데요. 사는 스승으로 삼겠다. 그리고 임은 주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현모양처였던 태임을 본받아 살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본인의 수양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당호처럼 살면서 자신은 최고의 여류화가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인 율곡이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키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청송제라는 이름의 한옥에 살고 있는데요. 그 청송제라는 이름을 매일 보면서 나도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디자이너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중 씨는 지금 사는 집에 이름을 붙이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인휴가. 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집. 네. 그 인휴가라고 짓고 싶네요.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숙면당이요. 숙면당이요. 네.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해서 이렇게 짓고 싶네요. 저는 사랑이 넘치는 집. 애궁.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 있는 집이 또 2년 뒤에는 헤어져야 될 집이어가지고 또 약간 또 쉽게 지으자면 스치듯 안녕? 이런 느낌. 예. 네. 저는 모든 분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요, 집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삶의 수용처로 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꽃이 돼서 다가온 것처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집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강연은 한국의 것을 무조건 찬양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 다 같이 손잡고 한옥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나 한옥에 사는 즐거움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즐거움이 전통 문화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이해에 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